안녕하십니까. 광주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새 시사토론 갑론을박 첫 사회를 맡은 강수훈입니다. 보다 참신한 기획과 심층적인 토론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통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첫 번째 주제는 20대 총선을 앞둔 야권의 재구성입니다. 야당의 맹주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야권을 양대 축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한 두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야권의 주도권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 토론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두 당에서 영입 대상 1호로 선택하신 분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 1호죠. 표창원 선거대책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당 세력의 중심, 국민의당이 영입한 1호 인사입니다. 송기석 전 부장판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기석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입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야권은 참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와 선대위가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대축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격적인 통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석 전 판사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은 27일 박주선 의원과 통합과 다 합쳐서 야권 지지 세력의 요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이제 이 통합에 따라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무능한 박근혜 정권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통합은 좋은 것이고요. 힘을 함께 합치고 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야권 전체가 함께 지금 송기석 판사님 말씀처럼 신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요.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도 위태롭고 역사도 왜곡되는 이러한 그 무도한 패권 정치를 끝을 내야 될 텐데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전 단계로 통합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좀 축하해드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야권 통합 관련해서 유창선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당하고 국민회의하고 어느 정도 이제 노선 차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 노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통합이 좀 이제 긍정적인 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당 경우 호남에서 그 애당초 상당히 그 높은 그 기대를 이제 보여줬는데도 그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는 좀 이제 실망스러운 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드러냈습니다. 핵심적인 거로는 저는 하나는 지나친 보수화에 따른 야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부재, 이게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 탈당파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과연 새로운 것이 이제 뭐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내놓지 못했던 건데, 반면에 이제
천정배 의원 쪽에서는 그동안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었습니다. 개혁적인 어떤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호남 물갈이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는 국민의당이 스스로 풀지 못했었던 문제를 천정배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좀 가능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느 정당 문제를 떠나서 뭐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찬석 박사님,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은 먼저 독자 세력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호남신당과 통합을 하겠다 이러한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뭐 상황이 상당히 좀 이제 급해졌겠죠. 특히 그 호남 민심에서도 그 높았던 그 지지율이 좀 이제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이제 읽으면서 아마 먼저 중심을 세우고서 그 다음에 다른 쪽을 흡수하겠다는 어떤 그림 이거를 이제 접어두고서 우선은 가능한 대로까지 통합을 해서 몸으로 이제 풀려나가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안철수 의원 쪽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선회한 그것도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겠는데 아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대위 구성 이거를 보고서 또 마음을 또 이제 그 양자 사이에서 좀 이제 저울질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제 좀 판단한 것도 좀 있었던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이 선대위 구성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이제 결합을 해서 더민주 쪽에 들어가더라도 특별히 어떤 활동할 공간의 여지가 별로 없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국민의당과 합당을 전격적으로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네,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기석 전 판사, 그 방금 유찬석 박사의 이야기를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유 박사님 지적한 대로 물론 천정배 의원께서 더민주당에서는 그 기대하는 친노 이런 그런 패권 청산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천정배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호남 정치 쇄신이라든가 뉴 DJ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국민의당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에 의한 새로운 정당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과 사실 동일한 지향점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에 있어서도 훨씬 더 편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 정치 개혁과 뉴 DJ 발굴을 주장해 오면서도 현재 국민의당의 중심 세력이 현역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대 이렇게 두 입장의 그 동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렇게 신당으로 이렇게 출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에서 흔히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거의 호남에서 여당에 해당되는 더민주당에 대해서 열심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그리고 기타 선거에서 계속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화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는 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기존 탈당한 현역 의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천정배 의원이 지향하는 호남 정치 쇄신이라든가 뉴디제 이런 것들도 저희 국민의당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동거 정도가 아니고 아마 파풀이 될 때까지 당연히 해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뭐 잘 되기 바란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 희망이 있고요. 다만 그 디테일한 구체적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을 것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좀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호남의 여당이다 이런 지적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인적 쇄신과 당원 당규 그리고 공천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하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개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열의 소리도 있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혁신위원장 맡아달라 했는데 본인이 고사하셨고요. 또 새 인물로 영입하는 인재영입위원장 맡아달라 해도 고사하셨거든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노의 핵심이셨잖아요. 참여정부 때 법무장관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런 호남의 인재셨고 그런데 어쨌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가셨고 근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가 계실 때
천정배 의원의 희망에 반해서 그분의 희망 지역구에 다른 의원을 전략 공천을 하면서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과거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흔히 말하는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그 결합을 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우선 문제 해결을 하셔야지 저희들 새롭게 혁신해 가고 희망을 드리고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런 공격을 하시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은 좀 바꾸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 경우에는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희석 전 판사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연연해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 호남 정치력 복원이라든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나갈 길이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더 숫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좀 좋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표창 의원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호남의 현역 의원들의 행보, 뭐 앞으로 탈당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이제 갈등은 봉합됐다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끝났다이고요. 총선과 대선 승리를 향한 하나된 힘 이것으로 모두 모여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죠. 공천이라는 가장 커다란 벽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어떤 계파 배분이나 그 어떤 특정인의 영향, 당 지도부의 입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된 공천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또 다른 분열과 탈당을 하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저희 분위기는 그동안 줄곧 이루어졌던 산발적인 탈당 사태는 끝이 났고요. 상호 간의 어떤 개파나 그 분열에 대한 불만 이 부분도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유창선 박사님, 예. 그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최재천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은지 예, 예상하십니까? 만약 이제 두 의원까지 합류할 경우는 19명이 이제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 명이 모자란 건데 그 한 명이 채워질지 어떨지는 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18에서 끝날 수도 있고 20을 넘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건 유동적인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 상황에서 20명 채우는 거 또 88억 원 국고보조금 받는 거 여기에 매달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은 그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88억 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그 민심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아마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단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과연 호남 현역의 물갈이가 가능할 것인지 이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마 넘어야 될 전 산이라고 봅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고서는 호남 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이제 따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당에 이제 합류한 그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도 이럴 때는 좀 마음을 좀 비우는 자세, 정말 뭐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는가,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그 국민의 당도 살고 그리고 개인들도 사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아주 극심한 충돌과 갈등, 결국 밥그릇 싸움 이게 됐을 때 국민의당은 아마 함께 망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의 지지를 절대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호남의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송기석 전 판사께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뛰어넘는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실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남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저희가 정말 전략적 선택을 해서 그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 정책도 만들고 그런 인물로 수혈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지율은 충분히 반등하고 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까지 다 확산되리라고 자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죠. 네.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표창원 위원께서는 이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가열차게 진행됐던 비판들, 문재인 대표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분열에 대한, 그리고 물러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시기를 늦춰오셨죠. 그 이유는 일단 개혁의 완성 성사가 되어야만 물러나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당을 이끌어갈 지도 체제가 구비가 되어야 당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성공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대표께서 더 이상 당대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대표직을 약속대로 물러나셨습니다. 백의종군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당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가 진행됐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워낙 그 경륜이 많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인 김병로 선생님 대한민국 야당사의 태두셨죠. 그분의 손자시고 소시적부터 대한민국 야당의 그런 탄생과 흐름을 다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본래색을 대단히 빠르게 강하게 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송희석 전 판사님,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체제의 전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에서 볼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맡았고 거기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돼서 사실 얼굴마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박사를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도 또 얼굴마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치사에 얼굴마담이라는 종목이 있다면 거의 그 금메달 후보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뭐 반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그런 구태의 비방 정치는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훌륭한 분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국보위 활동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셨고요. 특히 광주 호남 분들께 본인의 의도야 여러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하셨고요. 부가가치세 문제라든지 조세 부분 서민들의 생활과 민생이 좀 편하게 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겠다는 의도로 참여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그 잔인무도한 독재 정권의 일부가 되셨다는 점을 깨끗하게 사과하셨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의 그 경제민주화 공약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분은 언제 단 한 번도 높은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고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편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으시고요. 다만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가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결국 지금 이 결과적으로 그분이 설계하셨던 경제민주화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어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상고초려 끝에 모셔온 것이죠. 그렇게 오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증해 주시고 함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창선 박사께서도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의 전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더민주의 이제 최근 일련의 이제 변화, 뭐 이제 양측면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의미 있는 변화들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영입에 있어서 지금 뭐 표창원 의원님 이제 뭐 비롯해가지고 이제 좋은 인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해서 아마 3당 간의 영입 경쟁에 있어서는 뭐 단연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이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거 이것도 이제 뭐 전에 없는 그런 이제 달라진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뭐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다만 이제 저는 그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내지는 어떤 우려의 시선 이런 거를 해소하는 데는 역시 또 이제 미흡한 한계가 있다. 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공언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 이제 해결하겠다. 이거를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워낙 그 기대치가 이제 높아졌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 해 동안 야당에서 고질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친노 패권주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종언을 이루는 뭔가 좀 획기적인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치가 이제 워낙 높아졌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대단히 좀 이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 패권주의 문제가 더민주내부에서 사라진 거로 보이는데 여전히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총선 끝난 이후라도 다시 재가동이 될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제가 굳이 패권주의 얘기를 지금 이제 꺼내는 거는 앞으로 이제 총선 끝나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 목표로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세력이 이제 다 차지하고 다른 세력, 당 안에 있는 세력이든 당 밖에 있는 세력이든 누구도 경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대단히 좀 미흡한 단계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표창 의원님, 그러면 그 총선 공천권을 포함해서 우리 비대위에게 맡겨진 권한과 역할, 책임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체가 다 맡겨진 상태고요. 물론 유청선 박사님 지적처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지적, 비판 저희들이 늘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시를 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에도 늘 자문하는데 저는 누구인가? 저는 친노인가? 친문인가? 참여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분들 흔히 친노라고 불리는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려져 있는 몇 분과는 만나서 이야기해봤지만 그들과 친분이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 유청선 박사님 지적처럼 중요한 것은 친노가 아니라 패권 아니겠습니까? 소수가 결집해서 배타성으로 남을 차별하고 또는 다른 세력은 그 권력이나 또는 공천이나 어떤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는 이미 당이 상당한 그 변화가 있는 상태라서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총선 이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작동된다면 당연히 그건 또다시 비판받아야 하고 해체되어야 되겠죠. 아울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혹은 시스템적인 완전한 그런 장치를 아마 유 박사님께서는 권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선대위 비대위에서는 현재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어서요. 지금 출발 단계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둔 시기니까 유권자나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사라진 거 이거는 이제 뭐 분명히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에도 정말 이제 다시 재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좀 그 장치 아마 이런 게 좀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저 이제 그런 주문을 이제 드려본 겁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그 선대위원 17분 중에 12분이 친노 아니냐, 그리고 비대위원 중에도 7분 중에 5분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그 의심을 불식시키고 선의의 경쟁, 그야말로 혁신의 경쟁으로 해서 우리 야권의 파일을 더 넓혀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으면 바람은 있습니다만 아직 상당수 국민이나 특히 우리 호남 사람들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유청선 박사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역 의원 20% 물갈이 그리고 남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친노 세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민주가 지금 변화에서 얻은 일정한 신뢰를 계속 살려나가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현역 의원 공천 물갈이 20% 적용 대상이 어디냐 이게 상당히 이제 전부 논란거리 아닙니까? 김 위원장은 탈당파 제하고 남아있는 사람에서 20%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당초 지금 더민주 안에 현역 의원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탈당파 뭐 대거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무사하구나. 안도 이슈 뭐 이제 내시다가 이게 아니구나.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건데 당내에서 어떤 다소의 동요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뭐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서 물갈이 할 사람이 이제 없다. 이거는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문재인 대표와 가까웠었던 인사들
그러니까는 뭐 흔히 뭐 말씀하신 뭐 이제 뭐 친노 뭐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왔었던 그런 내부에서 먼저 좀 내려놓는 뭐 용퇴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정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 어떤 물갈이의 대상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좀 이제 포함을 시키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문 대표가 이번에 그 백유종군 선언한 그 진정성이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갈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인물 영입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죠. 또 여기 나와 계시는 표창원 선대위원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일단 지지율 반등세를 만들어낸 모양새입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들이 한 역할이 아직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 기대와 또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늘 지적되어 왔듯이 세물의 영입만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도 아니고요. 분명히 정치는 풀뿌리부터 커나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워낙 우리 한국 정치의 지형이 또 뭐 패권 지적도 있고 부패도 있고 비리도 있고 또 패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에 얽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요. 그래서 때묻지 않은 정치인들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많은 때묻지 않은 정치 역량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한 능력이 검증된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도 정치와 따로 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숙제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또 급속하게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기존의 어떤 그 정치를 해오신 분들과 새로 영입된 분들 간에 난상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전 판사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인물 영입 경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워낙 그 인지도도 높은 이런 분들이 영입되셨는데요. 다만 그 여러분들이 지적하지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인기도 높은 분들을 앞에 세워서 이른바 쇼윈도우로 이런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표라든가 친노 세력들은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창당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 후에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혁신 경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난 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창선 박사님, 송기석 전 판사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영입이 갖는 이제 효과 분명히 뭐 현실적으로는 뭐 상당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이벤트성의 어떤 그 행사 이런 거를 이제 그치지 않기 위한 정말 그 각 정당이 근본적인 어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뭐 잠깐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걸 끝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입 경쟁이 어떤 자기 당의 어떤 지지층의 어떤 결집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끌어와 가지고 또 이제 지지로 이제 끌어내느냐 이건 또 이제 별도의 뭐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애당초에 사실 야권의 어떤 이 분열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불행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어차피 이렇게 뭐 분열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두 야당이 서로 좀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이제 벌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손 놓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경쟁하게 되니까 긴장을 해서 이제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최대한 살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또 여당한테 야권이 어부지리를 그냥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결말을 맺는다면은 꼭 이렇게 야당이 나눠져서 경쟁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네, 그 유창선 박사님의 말씀 들었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두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너무 보수화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좀 잘들 각 당이 좀 책임 있게 가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이 사실 그 논란에 좀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죠. 영입 그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그 인사들이 뭐 종종 이제 있어 왔었습니다. 과연 그 새로운 정치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던 그 다짐 이거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어떤 영입의 어떤 시도가 얼마만큼 지금 일치가 되고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책임 있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든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아마 국민에 대한 어떤 특히 그 호남에서의 신뢰를 앞으로 이걸 더 얻을 거냐 아니면 놓칠 거냐 이거를 가를 수 있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더민주도 영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또 아주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김종인 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 뭐 맡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또 정서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또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좀 당혹스러운 면도 사실은 이제 있거든요. 바로 이제 박근혜 후보 어떤 이제 그 멘토 역할 또 지금에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 위치가 이제 된 어떤 이런 이제 장면들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야권 전체 이제 좀 현실이기도 이제 한데 아무튼 뭐 더민주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국민한테 책임 있게 설명한 부분은 하고 또 이해를 구할 부분은 하고 좀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두 당 모두 공천을 꽤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20% 물갈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강도 높은 인적 개혁을 예상하고 있는데 표창원 의원께서 내부에서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네, 저희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내려놓고 새롭게 바뀌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유창순 박사님 지적처럼 여전히 저희들 내부에서는 일부의 또 다른 균열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 컷오프 적용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낼 경우에 그 컷오프에 걸린 분들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뭐 조사 방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못마땅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까지는 모두 감안해서 저희들은 인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또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개혁이란 것이 무엇일까? 정치는 정말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야당이 정말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이걸 결국에는 보여드릴 것입니다. 유창선 박사께서는 강도 높은 인적 개혁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예. 뭐 두 당 모두 뭐 적극적인 인석 쇄신의 과제 이거는 뭐 여전히 살아있고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더민주 지금 표창원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엄격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정말 어떤 그 자기들로서는 어떤 가장 아픈 장면 이런 것도 어떻게 뭐 불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공천 과정에서 특히 호남 물갈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여부. 아마 호남의 그 민심이라는 게 특히 광주 민심이라는 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정권 교체에 어떤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어느 쪽일 것인가?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일 거고 그렇게 보면은 과거와 달라질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당은 아마 선택을 하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호남 물갈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해야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두 당 모두 어떤 공천룰을 제대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 텐데요. 송기석 전 판사께서도 정치 신인이시죠? 예. 네, 어떻게 하면 이 공천룰을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공천룰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 지적하는 그 적대적 이렇게 양당에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형태의 그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입장에서 그 공천 룰 관련돼서는 통상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도 높고 더더군다나 조직에 있어서도 강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느끼기에 불리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이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이른바 뭐 실질적으로 공정하다 그런 경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느낄 정도의 무슨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제도들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께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조직에 대한 그 불리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당원들과의 어떤 그 친근함, 면면이고요. 이 부분이 배제된 완전히 100% 안심번호를 활용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공천 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기존 의원들께서 인지도가 높으시죠. 인지도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인들이 좀 더 가장 불리한 부분은 그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확하게 어디가 분구가 되는지 서로 달라지는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사전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정확한 타겟팅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띄우고 계시고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만큼은 현역과 그 신진 간의 그런 어떤 격차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창선 박사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공천룰 문제는 사실 뭐 더민주는 이미 공천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 공천룰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호남 물갈이, 현역 의원 물갈이도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게 일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당사자들의 어떤 승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절묘한 공천룰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될 건데요. 사실은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천룰을 어떻게 정한다 하더라도 뭐 정치 신인들 상대로 해서 그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거 아마 그거는 뭐 식은죽 먹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민의당이 대단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또 반발도 또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88억 원 이거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뭐 이것만은 지키겠다 하는 공천 그 룰 정하는 거나 이 공천 과정에서 그거를 보이냐 못 보이냐가 저는 국민의당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창선 박사의 의견에 대해서 송기석 전 판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국민의당도 또한 국민의당 소속 그 현역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저희 국민의당에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에 부응하는 그런 공천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 국민의당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동의하고 또한 저희 당에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천룰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당이 아직 중앙당 창당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당 절차를 거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야권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호남 신당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모이면서 연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야권 대통합의 구도가 좀 멀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앞으로 야권의 통합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물리적 통합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당제로 가는 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정체성을 빨리 확립을 하고 과연 어떠한 그 이념적 지향을 가질 건지 정책적인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적인 그런 새로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대표나 이후에 김종인 선대위에서 이야기하는 야권의 통합은 연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전체가 어쨌건 지금의 현재 거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실정들 이 부분이 연계되고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야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협력의 형태는 뭐 이름이 어떻게 붙이든 간에 어쨌든 총선에서는 호남에선 경쟁,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는 단일화. 내지는 어떤 연대 이런 형태로 나가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의 제한적 연대 가능성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송기석 전 판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직 창당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그 독자성 문제도 있어서 연대나 통합을 논의하기는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야권 전체가 공멸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면 저희 양 당에서가 아니고 먼저 국민들이 정말 그러지 마라, 연대해라 이게 강력하게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87년 대선에서 보듯이 저희가 나눠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준엄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도 그 가능성은 항상 저희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께서는 호남 2개 지역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뭐 통합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다당제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야권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뭐 끝까지 그냥 각자 가자. 이거는 좀 제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필요한 지역에서는 연대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그 좌우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연대 이건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문제는 현실이 대단히 이게 복잡할 겁니다. 일단 각 당의 공천 뭐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나중에 어떻게 조정하는 게 대단히 그 힘든 과정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 양당이 이거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좀 합리적인 이성이 양당 내부에서 좀 작동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금은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중요한 때라고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이 의미를 혁신에 성공해서 야권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글쎄요, 야권의 주도권이란 것은 저희들 1차 목표도 아니고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사 국민의당이 야권 제1당이 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은 일단 우리들에게 급한 것은 혁신이다. 아직 혁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혁신을 가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혁신해야 한다. 함께 일단 혁신하자. 이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내부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또는 뭐 개파가 나눠먹기라든지 이런 구태가 씻겨지고 나간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수도권 내에서 연대는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연초에 광주 여수 모포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 전남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야권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송기석 전 판사님, 이런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심은 아마도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야당을 만들어라, 그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1차 전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이렇게 통합했고, 이어서 박주선 의원과도 통합했습니다. 앞으로 정동영 전 대표라든가 그리고 박준영, 그다음에 김민석 이런 나머지 야당들과도 일단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에 있어서는 양당 체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서로 각자의 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단순히 현재 단계에서 통합은 과거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선명하게 개혁 경쟁을 하고 그런 개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리고 이제 전국이 대선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통합의 길로 가는 게 정권 교체가 저희 최종 목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야권 통합 주문, 유창선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통합의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대의 정신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 마지막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연대 정신을 살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두 야당 사이에서 뭐 이전 투구식의 공방,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계속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 그런 게 자칫하면 오히려 두 야당 모두에 대한 어떤 그 유권자들의 혐오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서 그거로 지지를 더 얻어내는 이런 경쟁을 보이는 것이 좀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야당이 경쟁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오히려 그 긍정적인 효과,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가능한 지역에서 또 이 연대를 하는 아마 그런 좀 길을 찾는 것이 사실은 좀 정해진 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야권의 재구성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건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느냐인 것 같습니다. 야권과 호남 정치 지형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께 다 발언 기회 드릴 텐데요. 표창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선 현실을 보면 우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 가장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지지율도 가장 높고요. 덩치도 가장 크고 체계도 갖춰져 있고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뭐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출발을 정말 잘하신다면, 그리고 유창선 박사님 지적처럼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물로 혁신하면서 어떤 그런 교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달리지 않으시면서 해나가신다면 얼마든지 제1야당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뭐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양보해드릴 마음은 전혀 없고요. 마지막에 연대와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은 치열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 특히 호남
호남 그 주민들, 도민들 또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희망과 기대 온전히 다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네, 송기석 판사님. 예, 일단 그 야권 정치 정의에서 일단 호남에서 보면 저희 국민의당은 어쩌면 호남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호남에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야권 지형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출발은 늦었지만 창당을 마친 후에 정강이라든가 다음에 정당 구조 그리고 인물 영입에 있어서도 천하의 정말 좋은 인재들을 다 영입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한다면 우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네, 유창석 박사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뭐 선거일까지는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긴 기간입니다. 아마 호남 민심 뭐 계속 출렁일 거로 예상을 이제 하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저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호남 민심이 이 정권 교체를 많이들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로는 이거 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려서 또 안철수 의원이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볼까 어디 이제 보자고 봤는데 근데 또 좀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게 이제 꺾이고 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각 당이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지 현재로선 정말 저도 뭐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당이 차관 좀 이 호남 민심을 그렇게 좀 제대로 읽어가지고 정말 그 긴장된 모습으로 좀 더 그 의미 있는 경쟁, 좀 멋진 경쟁을 좀 해주길 좀 바랍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의원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의 분열 상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 호남은 언제나 우리가 든든한 야당의 지지 세력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당의 모든 전력을 호남에 쏟아야만 하는 안방 지키느라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어떤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전력을 쏟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원 지역, 충청, 또 북쪽, 강원, 수도권도 여전히 그렇고요.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우리끼리 호남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요. 호남 민심께서도 좀 빨리 선택을 해주셔서 좀 안정화되어서 주력 세력들은 그 각자의 어떤 출마자나 예비 후보들은 여전히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각 당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세력들은 호남이 아닌 수도권과 중원과 또 경상도와 강원도에 가서 야권 지지 세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재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기석 전 판사님. 예, 호남은 야권의 심장입니다. 이제 우리 호남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횃불을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과 정당을 바꿔서 정치까지 바꾸겠습니다. 그 대장정의 출발이 이제 호남에서 섰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벅찬 감동을 우리 호남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호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석 박사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로 인해서 호남 민심이 참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기대를 걸어보고 저기에도 기대를 걸어보고 그랬는데 번번이 남는 거는 이제 좌절 이런 거로 이제 결과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호남을 둘러싼 두 야당이 이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장면 자체가 참 안타깝고 그렇게 이제 가슴 아프기도 이제 한데요. 아무튼 좀 호남 민심의 의미를 뭐 두 야당이 좀 잘들 좀 읽으시고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표창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호남에 너무 경쟁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그 부산 같은 경우도 참 더민주까지도 지금 뭐 현역 의원 출마자가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죠.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도 어떻게 거기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또 이 정권 교체 이런 거 생각하면 다른 지역은 이거 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점도 사실은 좀 답을 찾아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야권의 재구성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두 당의 경쟁이 호남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바랍니다. 민심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현명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혁신을 당부드립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